안녕하십니까. 저는 대구 경북 권역 직업병 안심센터 센터장 정인성입니다. 현재는 계명대학교 동산병원의 직업환경의학 교실의 교수로 재직 중입니다. 오늘 제가 여기 소개시켜 드릴 거는 2022년부터 시작된 직업병 안심센터에 대한 내용인데요. 일터 건강을 지키는 직업환경의사회와 청년의사가 여기에 자리를 마련해 주셔서 오늘 제가 여기에 대한 설명을 드리는데요. 우선 직업병 안심센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기 이전에 직업환경의학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서 오늘은 주 초점을 환경이 아니라 직업에 조금 초점을 맞춰서 제가 설명을 드리면서 왜 직업병 안심센터가 생기게 되었는가 아마 이해하시기 편할 것 같아서 제가 그렇게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직업환경의학과의 조금 다른 특수성을 얘기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여기 보여드리는 이 표는요, 우리 보통 병원의 진료과 안내에 들어가면 이렇게 나와 있죠. 예전에는 내과, 외과 이런 식으로 있었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조금 시기가 지나면서 분과가 나뉘어집니다. 몸의 기관별로. 그래서 내과도 뭐 심장내과, 호흡기내과, 외과 같은 경우에는 간담체외과, 대장학문외과처럼 몸의 기관별로 전문가가 나누어서 진료를 보고 있습니다. 안과, 이비인후과도 마찬가지죠. 그러다가 이제 연령이 국한되어 있는 과도 있습니다. 보시면 여기 나와 있는 소아청소년과, 굉장히 연령층이 가지고 있는 신체적인 구조상 특징이 강한 과죠. 이러다 보니까 그 연령에 국한된 과들도 있습니다. 소아청소년과가 그 대표적인 거고, 최근에는 노년 인구가 많아지면서 노년내과라는 게 생기게 되죠. 그러다가 한번 볼까요? 이렇게 초록색으로 표시되는 과들이 이제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이 과들은 의료 환경에 특수화된 과들입니다. 뭐냐 하면 감염내과, 그 다음에 외상외과, 그 다음에 응급의학과. 이건 뭐냐 하면 몸의 기관도 아니고 연령도 아닙니다. 특수한 의료 환경인 거죠. 이 맥락에서 직업환경의학과 중에 직업의학 부분도 노동을 제공하는 그 사람 위주의 과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노동 현장에서 이 노동자와 관련된 건강 이슈를 다루는 과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역사적인 특수성이 하나 있습니다. 직업환경의학과는요, 최초에는 예방의학의 한 부류였습니다. 그래서 예방의학이 보건관리, 역학, 산업 및 환경보건으로 나누어져 있었는데, 거기에 해당되는 산업 및 환경보건 파트가 이제 직업환경의학과로 임상과로 분류를 해서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1990년도 초에 하나의 임상과로 전문 과목 신설을 우리가 추진을 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같이 추진했던 과가 응급의학과입니다. 그런데 대한의학협회에서는 이제 전문 과목 신설에 대한 의견서를 내놓습니다. 거기에서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이 두 과는 우리나라 전문의 제도의 근본적인 재정비가 선행되어야 생길 수 있는 과다. 이렇게 답변을 받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내과, 그리고 피부과, 이비인후과, 안과 학회에도 이제 문의를 했겠죠. 직업환경의학 신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러니 이 과들은 그 직업병 그 부분은 우리가 이미 진단하고 치료하고 다 커버하는데 굳이 직업환경의학과가 있어 필요가 있나요? 해서 신설이 부적합하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런데 요 밑에 표를 잠시 볼까요? 이게 최근에 발표된 자료인데요. 진료과별로 진료실에서 어느 정도 환자와 진료를 보는가 시간에 대한 조사였죠. 정신건강의학과를 제외하고 대부분이 5분을 조금 넘습니다. 그런데 이게 의사의 잘못은 아니죠. 사실 이게 우리나라 의료 습관, 의료 체계와 상관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일반 임상 의사들이 진료실에서 5분 내에 포커싱을 둬서 환자를 처치를 해야 되는데요. 그때는 주 초점이 본인이 지금까지 가지고 있었던 모든 전문 지식을 통합해서 진단을 정확하게 하고
적절한 치료를 하는데도 이 5분이 너무나도 빠듯한 겁니다. 그런데 사실 저희는 예방의학이 기초를 두잖아요. 그리고 의사거든요. 질환이 생기기 전에 예방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런데 5분 내는 진료실 안에서 임상과 선생님이 그거 하기도 바쁜데 예방을 할 기회가 있을까요? 없습니다. 근데 예방을 하려면 원인도 알아야 되거든요. 근데 그 원인에 대해서 그 상세한 내용을 물을 시간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그래서 특히 직업환경의학 중에서 직업병, 근로 현장에서 원인이 되는 걸 전문가적 시각으로 봐서 원인을 캐치해낼 수 있는 전문가가 필요하다. 그렇게 주장을 해서 신설을 계속 주장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1995년에 전문 과목으로 신설이 되고요. 2000년에 정규 4년의 전공의 과정을 거친 산업의학 전문의가 처음으로 배출이 됩니다. 이렇게 쭉 배출되다가 이제 과의 이름이 직업환경의학과로 2011년에 바뀌게 됩니다. 그럼 직업환경의학과 의사는 어떤 곳에서 일을 할까요? 제가 주변에 얘기를 많이 들어보면 거기 검진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시거든요. 보면요. 이 표가 직업환경의학과 의사들이 주로 있는 곳입니다. 조금 다르죠. 우리가 보통 임상과라 그러면 의원이냐 병원급이냐 뭐 1차, 2차, 3차 의료기관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거와 저희는 조금 다릅니다. 정부 기관에 있는 그 산하 기관에도 있어서 정책을 관여하기도 하고요. 제일 많이 있는 것이 지금 이 화면을 보시는 선생님들이 아시다시피 특수검진기관에 많이 있습니다. 그 특수검진기관은 민간단체 중에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중에 하나입니다. 거기에 제일 많이 있고요. 그리고 또 보건관리기관이라는 곳에서도 일을 하고 있고요. 최근엔 또 이슈화가 되면서 현장에서 산업보건의로 활동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런 조직에서 저희들이 일을 하거든요. 그러면 자, 예방의학에서 시작을 했고 이러한 조직에서 하는데 과연 무슨 일을 이런 조직에서 할까? 다음 슬라이드에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엉뚱하게 제가 질병의 자연사라는 걸 가지고 왔습니다. 여기서 하나의 이슈는 뭐냐 하면요. 의사는 환자가 어디가 아파서 찾아오는 그것만 치료하는 게 의사의 의무는 아닙니다. 의사가 다루는 건 그 질병의 자연사 전체를 다루어야 합니다. 그래서 앞에 우리 직업환경의학과 의사들이 있는 민간단체 중에 사업수행기관에서는 이런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보시면요. 질병이 생기기 이전 단계에 건강증진과 보건교육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건강보호를 위해서 개인이나 직업적인 환경적인 그런 위생관리를 하고요. 재해를 예방하기도 합니다. 그 다음 환자가 증상이 발현이 돼서 의사를 찾아오기 이전에 조기에 진단하고 치료하는 이게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건강검진입니다. 그런데 특히나 특수물질을 사용을 해서 거기에 타겟organ에 문제가 생기는 걸 미리 알아내는 걸 특수건강검진이라고 하는데요. 그게 이 부분에 속합니다. 자, 예방적인 부분에 주로 일을 했거든요. 근데 최근에는요. 재활 부분에도 저희들이 개입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경우이냐 하면요. 근골격계 질환으로 산재를 인정받은 환자가 이제 요양이 끝났습니다. 다시 일을 시작해야죠. 그런데 재활의학과 의사는 과연 이 사람이 그 일을 하는데 어떤 역할이 필요한지를 명확하게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직업환경의학과 의사는 그 현장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현장에 필요한 능력이 어떠한 것이다 라는 것을 같이 협업을 통해서 재활의학과나 기타 산재와 관련된 과와 이런 직업환경의학과가 다시 근로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현장 복귀를 하는데 개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저희들이 지금까지 포커스에서 하는 일인데요. 이러다 보니까
이 부분에 블랭크가 생기는 겁니다. 왜? 환자는 아프면 배가 아파. 내과를 가거든요. 귀가 잘 안 들려. 이비인후과를 가거든요. 그런데 원인에 대해서는 환자는 지금 알고 싶지 않습니다. 왜? 지금 당장 제가 불편하니까요. 그걸 진단받고 치료받는 타임상과를 먼저 찾게 됩니다. 그런데 그 원인이 직업 환경에 들어있는데도 보통 임상과 선생님이 그걸 할 시간이 없죠. 그렇다 보니 이 부분을 놓치게 되는 겁니다. 이게 저희 직업환경의학과가 직업보건에서 쭉 참여를 하는데 취약했던 부분입니다. 그 취약성이 이제 이렇게 드러납니다. 화학물질 중독 사례입니다. 보시면 제일 최근에 걸 보면 노말헥산 집단 중독도 있고 디메틸포름아마이드에 의한 전격성 간염으로 사망하는 사례도 생기고요. 또 메틸 알코올에 대해서 집단적으로 실명을 하는 분들도 생기고, 작년 같은 경우에는 트리클로로메탄올 중독에 의해서 메탄 중독에 의해서 집단으로 독성 간염이 생기게 됩니다. 자, 이 부분에서 앞에 슬라이드 내용을 잠깐 한번 되새겨 볼까요? 마지막에 있었던 트리클로로메탄 이 중독이요, 환자가 간염이 있었습니다. 입원을 치료했거든요. 자, 다시 직장에 복귀합니다. 그런데 직장을 복귀하는데 이 물질을 다시 취급합니다. 소화기 내과 선생님이 이제 퇴원하고 외래에 팔로우를 하러 오는데 환자가 입원하기 전 단계하고 비슷한 간 수치로 다시 또 올라가는 겁니다. 본인은 분명히 치료해서 내보냈는데 이건 이상하다. 그래서 알려진 게 이 트리클로로메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물질에 무슨 문제가 있다 해서 이 물질을 쓰는 모든 아는 근로자들을 조사를 해보니 30명 가까이가 이미 집단 중독에 걸려 있었다는 겁니다. 그렇다 보니 진료 환경에서 이 원인 물질만 딱 체크가 일찍 되면 집단적으로 발생하는 것도 미리 막겠고, 그리고 급성 중독으로 인해서 사망하는 것도 막을 수 있겠다 싶어서 아까 취약했던 그 진료 단계에 타임상과 선생님들은 진단을 하시고 치료하시고 저희들은 원인에 대한 협업을 진행하게 됩니다. 그게 감시체계입니다. 초창기에는 이제 직업성 천식 감시체계를 먼저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호흡기와 알레르기 전문의 의사하고 협업을 해서 감시체계를 구축해서 의료기관을 방문한 환자에 대해서 사례를 모으기 시작한 겁니다. 이 편은 보시면 지금까지 저희들이 감시체계를 운영했는 형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린 내용이거든요. 보시면 이제 질병 중심도 있습니다. 천식, 근골격계 질환, 폐암, 조혈기계암, 이게 질병 중심이죠. 그 다음에 공단 단지가 있는 지역 중심이 아마 환자가 발생을 많이 하지 않을까 싶어서 지역 중심으로도 우리가 한번 운영을 해봤고요. 노출에 대해서도 한번 감시를 해봤습니다. 적게는 1년, 크게는 10년 정도 해봤죠. 그렇게 해보면서 특정 질병, 특정 지역에 대해서 이제 파일럿으로 운영을 해봤거든요. 이제 이 정도 경험이 쌓였고, 자, 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도 어느 정도 배출이 되었으니 질병에도 국한되지 않고 전국에서 이런 감시체계를 운영을 해보자 해서 작년부터 안심체계가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2단계, 초기 병변 단계에서 후기 단계, 즉 질병 단계에서 본인이 아파서 찾아가는 과에서 원인에 대한 조사를 하지 못하는 여러 환경에 저희들이 협업을 해서 찾아내겠다는 것입니다. 조금 더 이제 필요성에 대해서 이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요. 우리는 직업병 안심센터를 운영을 잘해서 직업병 관리 체계를 개선을 하고요. 블랭크였던 취약점을 보완을 해서 선진화된 산업보건 정책을 수립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전문가가 없어서 최근엔 또 중대재해도 왔었죠. 중대재해처벌법도 생겼는데 사고성 재해 같은 경우에는 무슨 사고가 나서 질병이 생겼다 명확했거든요. 근데 질병성 재해일 경우에는 아직 전문가 툴이 충분하지를 않았습니다. 거기에 직업환경의학과가 이제 전문가적인 소견을 낼 예정입니다. 그 다음 일반 탁과에서 5분 남짓되는 진료 시간에 어떻게 원인을 밝혀내며 예방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모니터링 체계를 진료 환경에 개입을 시키고자 합니다. 그 다음 또 하나, 아마 산재 환자를 한번 취급해 보셨던 선생님들이라면 아실 텐데요. 산재 환자가 산재를 인정받아서 보상을 받는 과정이 그렇게 순탄치만은 않습니다. 환자는 또 뭐가 걱정이 되냐면 직장을 잃을까 봐 걱정이 되고요. 또 산재 보상을 하는 그 과정에서 사업주와 부딪히는 그 과정도 너무 힘들거든요. 그렇다 보니 실제 산재를 신청하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직업환경의학과의 데이터는요, 대부분 노동부에서 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노동부가 관리한 데이터에는 이렇게 신고가 들어오는 건에 대해서만 데이터가 있습니다. 숨어있는 데이터가 없습니다. 그렇다 보니 실질적으로 직업병이 있는데도 과소평가가 되어 왔던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 직업병 안심센터는요, 4가지 기본 업무에 충실해서 이제 센터를 운영을 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가 누누이 말씀드리는 진료 단계에서 의심 사례를 수집하고 그리고 협업을 해서 급성 중독을 조기에 발견하고 집단 중독을 조기에 체크해 보려고요. 그리고 숨어있는 데이터를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또 하나, 전문가 풀이 이제 조금 갖춰졌거든요. 저희 거가.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협업도 하고 전문가적인 의견을 내고 자문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이렇게 전국에 10개 기관이 직업병 안심센터를 이제 막 시작했습니다. 다음은 그 사업 내용입니다. 직업병 안심센터의 기본되는 모니터링 체계 시스템입니다. 자, 제일 첫 번째 단계가 직업병 의심 환자가 내원했을 때 그 환자를 보는 의사 선생님이 안심센터에 보고하는 게 가장 첫 번째 단계입니다. 이게 오늘 제가 여기에서 녹화를 하고 있는, 그리고 홍보를 하는 가장 주된 이유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다 임상과 선생님들이 분명히 환자가 왔는데 내가 모르는 무슨 원인이, 내가 알고 있는 지금까지의 원인은 분명히 아닌데 뭔가가 생겼고 직업을 가지고 있다. 저희한테 보고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요, 저희들이 협업을 하면서 이 사람의 원인이 뭘까? 집단적으로 혹시 발생할 수 있는 일일까? 이런 것들을 빨리 파악을 해서 확산을 방지를 하는 그런 게 모니터링 체계고 안심센터의 기본되는 틀입니다. 한 가지만 짚고 넘어갈게요. 작년에 직업병 안심센터를 제가 1년 동안 운영을 해보면서 응급이라는 단어에 제가 굉장히 당황한 적이 있습니다. 외래에서 환자가 컨설트를 났는데요. 우리 보통 컨설트 낼 때 이제 컨설트 내는 의사가 2가지를 정해서 내거든요. 응급인지 정규인지. 그렇게 정해서 내는데요. 우리 보통 알고 있는 응급은 뭐죠? 바이탈이 흔들릴 때입니다. 그런데요, 저희 과의 응급은 조금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간 기능 수치가 1000이냐 2000이냐 물론 응급이죠. 그런데 저희 과는요, 정상인 근로자가 노동을 하면서 어떤 독성 물질을 취급했는데 수치가 100이나 200으로 올라도 수치상에는 크게 2000에 해당되는 급성으로 안 보여도 이 환자가 가지고 있는 의미는 전격적으로 나빠질 수 있다는 하나의 원인. 또 하나는 이 환자 외에
이 물질을 취급하고 있는 근로자가 집단으로 생길 수 있다는 응급이 생기는 겁니다. 이걸 캐치할 수 있는 게 직업환경의학과 의사입니다. 이걸 제일 최근에 경험했는 게 아마 코로나일 겁니다. 코로나일 때 WHO에서 팬데믹을 지정하느냐, 왜 지정을 안 하느냐 이러면서 굉장히 이슈가 됐죠. 즉, 집단 발병을 굉장히 시기적절하게 조기에 발견해서 지정을 해줌으로써 그 뒤의 과정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과에서는 수치가 아니라 이게 급성이냐, 굉장히 빨리 나빠질 수 있느냐, 두 번째, 집단으로 발병할 수 있느냐, 그게 저희들의 포커싱이라는 걸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립니다. 그러면 자, 임상과에서는 그러면 간독성 환자가 왔어요. 지금처럼 보여드리는 것처럼 세척제 때문에 간독성 환자가 오면 우선 여러 가지 치료약제를 쓰고 여러 가지 검사를 하면서 환자를 진단하고 치료하죠. 그 과정에 이제 저희가 개입을 합니다. 그러면 저희는 그 다음에 뭘 할까요? 여기 보여드리는 것처럼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검진합니다. 어떤 사람을, 그 물질을 취급하는 사람을 임시 건강진단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환자는 환자대로 치료하지만 그 물질에 의해서 집단적으로 발병이 될 수 있다는 걸 저희들이 조기에 인지를 하고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서 건강진단을 해서 숨어있는 환자들을 찾아내고 또 이 물질을 취급할 수 있는 전국의 모든 사업장에 이 사실을 알립니다. 그게 우리 보통 오존 경보, 미세먼지 경보처럼 코샤 얼럴트라는 걸 날리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의사들은 협업을 해서 그렇게 진행하는 동안 이 이슈가 커지면 이제는 정부와 협업을 합니다. 노동부, 환경부가 같이 나가서 이 세척제가 제대로 된 세척제인가? 유통 과정에 문제가 없는가? 그것까지도 살피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정말 문제가 되는 물질이라면 사용을 금지합니다. 그게 이거는 직업적인 건 아닌데 환경적인 걸로 따지면 우리 가습기 살균제처럼 이런 시초에 타임상과 선생님들의 보고가 있고 진료 과정에 직업환경의학과 의사들의 협업이 있어야 이게 마무리가 되어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제일 중요한 보고 방법입니다. 타임상과 선생님들이 진료 과정에서 환자가 의심되면 어떻게 보고를 해야 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그 전에 한 가지만 설명을 드려야 될 게 있는데요. 저희들이 작년부터 법이 개정이 돼서 직업성 독성 물질에 의한 직업병은 너무나 중대하기 때문에 개인정보에 대해서 취급할 수 있는 권한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안심하시고 저희들에게 보고를 해주시면 됩니다. 첫 번째가 직업병안심센터 대표 홈페이지입니다. 여기 KODSC로 들어가셔서 사례 보고를 클릭을 하시게 되면요. 여기 해당 권역을 선택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게 선택하시고 보고자에 대해서 해당 정보를 주시고 보고 내용을 적어주시면 됩니다. 보고자에 대한 정보는요. 저희들이 그 보고 하나가 너무 소중하니 그 보고에 대한 인센티브, 사례를 드리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내용이니까 그 내용을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방법이 전국 콜센터입니다. 1588-6798 유선으로 전화하시면 해당 권역으로 바로 연결이 되시고요. 만약에 핸드폰으로 전화를 하시면 이제 전화 거시는 분이 권역을 선택하시는 단계가 있습니다. 그걸 선택을 하면 바로 권역센터로 연결이 되니 사례를 보고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약을 하자면요. 안심센터는 노동을 제공하는 모든 사람들이 노동과 관련된 질병이 의심이 되면 타임상과 선생님들이 보고를 함으로써 시작되는 감시체계입니다. 이 과정에서 사례 보고자뿐만 아니라 환자의 경우도
안심센터 내에서 진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저희들이 또 직업환경의학과 전문가의 이제 의사로서 진료도 하고요. 이제 사실 이 진료한 내용에 대해서 진료비도 예산 범위 내에서 전액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저희들이 이제 홍보용으로 이제 제공한 동영상 자료거든요. 잠시 한번 보고 갈까요? 나이가 들어서 그런가? 아, 왜 이리 가렵지? 뭘 잘못 먹었나? 요즘 너무 과음을 과연 그럴까요? 하루 중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는 일터. 정확한 진료를 위해선 직업을 묻고 말해야 합니다. 직업병 안심센터는 직업성 질병을 조기에 발견하고 다양한 사례를 데이터로 관리해 보다 건강하고 안전한 일터를 만들어갑니다. 직업을 가진 국민 모두가 건강할 수 있도록 직업을 알면 건강이 보입니다. 직업병 안심센터. 네, 의사는 환자의 직업을 묻고 환자는 의사에게 직업을 말하고 직업환경의학과와 타 임상과의 협업이 직업병 진료의 시작입니다. 여러 선생님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 부탁드립니다. 그러니까 어떤 증상으로 어떤 환자가 어디에 왔다. 그런데 이제 저희한테 한 가지 더 말씀드려야 될 거는 어떤 환경에서 일하는 사람이라는 걸 아마 추가적으로 물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떤 환경에서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이 이런 증상으로 이런 질병이 의심되어서 우리 병원에 왔습니다. 라고 보고를 하시면 됩니다. 또 일부 지역에는 카톡 채널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직업병 안심센터라고 카톡 채널을 치면 거기에 이제 바로 문자로도 채널로 연결이 되는 곳도 있습니다. 네, 이 사업비로 나가는 거고요. 각 지역마다 조금 차이는 있으나 한 10만 원 안팎으로 그렇게 인센티브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임상과에 지금 진료를 보는 선생님들이 직업환경의학에 대해서 학부 때 그렇게 자세히 배우신 게 없고,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이제 의사가 되고 나서도 이제 거기에 대해서 깊이 이제 접할 기회가 없었기 때문에 우선은 의심이 되면 먼저 보내셔야지 풀이 형성이 되고요. 그 다음에 과정에 선별하고 하는 건 저희가 또 전문 과정에서 하게 되니까요. 거기에 맡겨주시면 됩니다. 우선은 풀을 만들어야 됩니다.